한미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합의했고 정상회담에서는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주말 북한 도발 시 한미 정상은 용산청사 지하 벙커로 이동해 후속 대응을 지시합니다. 여야가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국민의힘은 의석수에 따라 아직 기호 2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설명서 김반장 서반장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민주당을 믿는다며 신뢰를 보낸 이유와 이재명 후보가 아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아내가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따져봤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자택과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증시도 사흘 만에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루나코인 투자자들이 개발자 권도영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를 고소했습니다. 고령 승객 24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넘어졌습니다. 18명이 다쳤는데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 관련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 잘 아시죠? 북한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사드 미사일을 들여왔는데 그 과정에 찬반 논란이 컸고 중국이 가세하면서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기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문제 해결을 포기한 채 방치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한미 두 나라가 사드 기지 정상화 논의를 할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사드 기지 문제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까지 관통하는 매우 상징적인 논쟁거리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때문에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저 덕담 주고받는 자리에 그치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매우 또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 5년간 한미 동맹의 악재로 작용했던 성주 사드 기지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5년째 임시기지 상태로 방치돼 왔고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욱 당시 국방장관에게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정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성주의 사드 기지를 보십시오. 정부가 이걸 방치한다는 것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한미동맹 재건을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상황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원칙에 합의했다며 한미가 방위비 실무 조정그룹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일부를 충당하고 미국도 일부를 내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는 성주기지 시설 정비를 위해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안과 시설 사업 목록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영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들어 핵심 이익을 존중하라며 강한 불만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기지 정상화 문제까지 중국이 반대하는 건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방한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면 북한도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죠. 이번 역시 여러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라는 시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전망합니다.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 있을 때 특히 회담 중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ICBM에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건데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re will be either a further missile test, including long-range missile test, or a nuclear test, or frankly both. 국정원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핵실험도 뭐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방한 기간 중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연말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도발 시 양국 정상이 함께 대통령 집무실 지하의 위기관리센터인 용산 벙커로 이동해 북한군의 동향과 한미연합 대비태세 등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 방문에 앞서 오늘 용산 벙커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NSC 회의도 열렸습니다. 군 통수권의 핵심인 용산 벙커에 한미 정상이 함께 등장하는 건 그 자체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주는 효과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중국 역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바이든 정부의 뜻과 맥이 다 있기 때문이겠죠. 미국 주도로 다음 주 출범하는 경제동맹협의체에 한국이 참가하는 걸 두고도 한중 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영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8개국 등과 공급망 안전 등을 위해 구성하는 경제협의체로 사실상 경제를 무기화해온 중국 견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에서 창설국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 선언하는데 윤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중국은 강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IPEF에 가입하면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산불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당당한 외교를 할 것이며 IPEF 참여국이 싱가포르, 필리핀 등 8개국 이상인데 우리만 콕 집어 보복한다면 불공정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IPEF가 대놓고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오늘부터 13일간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만 제외하면 아직 대부분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오히려 견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선거운동 현장에는 한송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잡은 전기 용접봉에서 불꽃이 튑니다. 송 후보는 오늘 자정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조하며 서울시장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심판자 속에 묻혀져 있는 우리 시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이후 송 후보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등 재건축 재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강북 지역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와 지역 일꾼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로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되는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정 첫 일정으로 밤거리 순찰을 하며 자신의 역점 사업인 1인 가구 안전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교체로 일부 시민들이 기호의 혼란을 겪는 만큼 여전히 기호 2번임을 강조했고 이번에는 2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 구청장과 시의원도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도부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 권력도 교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니 대통령 당선됐는데 왜 2번이에요? 라고 질문 많이 주십니다. 의석수가 모자라서 저희는 집권 여당이 됐지만 아직 2번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상 대선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야당이 된 뒤 처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게 된 민주당이 돌연 수도 전기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민영화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가 이들 분야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걸 감안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 수십 명 SNS에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란 똑같은 문구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제부터 돌연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자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또 앞으로도 민영화 추진 의지가 분명한데 지도부와 의원들도 일제히 거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수도와 철도는 정부 여당이 언급조차 한 적이 없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국회 운영위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 매각을 언급했지만 경영권은 정부가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전력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한 40%, 30% 정도를 그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거죠. 전기는 인수위 때 한전을 통하지 않는 전력 거래인 PPA의 확대만을 언급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한전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허위 선동을 한다고 발끈했고 제2의 광우병 사태 그리고 제2의 생태창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로 재직하던 시절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인데 민주당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채용에 관여도 안 했고 당사자가 채용된 적도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채림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KT 채용 비리 관련 2심 재판부의 판결문입니다. 증거로 적시된 내부 문건에 일부 지원자 이름 옆에 추천인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2012년 KT 채용 당시 커뮤니케이션 실장이던 김은혜 전무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원자는 1차 면접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용 청탁이 사실이라면 즉각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도 청년들 가슴에 못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이번 윤석열 정부의 크나큰 배반이자 잘못된 일이 되겠고. 하지만 김은혜 후보는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고 해당 지원자가 실제로 채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 본선거 첫날에 이 같은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다만 이 같은 해명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식 선거 전 첫 일정으로 김동연 후보는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를 타고 교통 현안 해결 의지를 보였고 김은혜 후보는 물류센터에서 택배 집화 작업을 함께하며 24시간 깨어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 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하죠. 네, 오늘은 그 한덕수 민주당 믿는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내일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죠.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인준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제가 오늘 그 한 후보자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민주당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 이렇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정권도 이미 여러 차례 잡아봤고 국정도 여러 차례 이제 맡아봤으니까 정권 이양 과정에 어떻게 협조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잘 알고 있지 않냐. 또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담담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반응인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비슷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 후보자 모두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이 쉽게 인준해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던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그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 당론도 이제 안정한다고 하니까 혹여 뭐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해서 좀 인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당 지도부랑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결시키겠다는 기류가 강한 거는 일단 분명한 사실 같고요. 다만 당론으로 정했다가 무기명 투표에서 뒤집히면 리더십에 조금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의원들 각자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이 다수 원로들은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해줄 건 해주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각자의 고민도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그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인 시절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모양이 좀 빠지긴 하겠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그 한 후보자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뿐이라고 자신에게도 말을 했고 지금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뿐 아니라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직접 연락해서 설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냈던 인물인 만큼 좀 야권 인맥도 두터울 수밖에 없겠죠. 꽤 자신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내일 표결을 일단 지켜보죠. 만약 인준이 된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이제 한 후보자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영역이고 이미 그 절차적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회담 이후의 성과를 이행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주미대사도 했으니까 인준되고 나면 뭐 역할이 없지는 않겠죠. 자, 그럼 서 반장이 준비한 건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법카 아내가 쓴 게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저런 말을 해서 논란이 크던데 대선 후보 때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이 관훈 토론회에서 한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 근데 문제는 좀 있다고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뭐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있고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사적을 도움을 받은 건 문제다. 그런데 아내가 법카를 쓴 건 아니다. 이거는 뭐 법카로 초합하고 그 소고기를 사서 이 후보 집에다가 걸어놨다는 폭로까지 나왔는데 왜 저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네, 지난달 공개된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김혜경 씨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이 법카를 썼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수사에서까지 확인이 될 경우에 배 씨는 물론 김혜경 씨도 이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죠. 아내가 쓴 게 아니다. 이 말은 결국 횡령은 배 씨가 한 거지 아내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 법률적인 방어용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음식을 배 씨가 먹지도 않았고 또 그 김 씨 집에 걸어놨는데 그걸 배 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모는 것은 좀 꼬리 자르기로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면 뭐 저렇게 말을 해도 사실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입으로만 했다는 뜻입니까? 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 후보가 이 국고 손실 혐의를 강하게 반박한 부분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법적인 대응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분인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배 씨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분이란 대목입니다. 일부 일탈이 있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채용돼서 정상적으로 근무됐던 공무원이다. 이게
주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죠? 네, 국고손실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 배 씨의 주 업무가 뭐였는지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공직을 수행하며 가끔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봐준 정도라면 이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처음부터 사실상 김 씨의 이 수행을 위해 뽑아놓고 공무원 월급을 받아가도록 했다면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발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불리한 정황도 적지 않습니다. 배 씨가 성남시 재직 때 생산한 문건이 0건이다. 또 국회 협력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회 출입증 발급 기록도 없고 업무 분장표에도 없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혐의들이 다 입증이 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1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미만일 경우에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자, 일단은 선거는 선거고 수사는 수사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집과 연구실 등 몇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이후 앞으로 넉 달 남은 검수 완박 시점까지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질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한양대 연구실에서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어떤 거 위주로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검찰은 약 3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백 전 장관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백 전 장관의 서울 대치동 집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원석 대검차장 등 검찰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실시됐습니다.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백 전 장관 등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최근 이인호 전 차관 등 함께 고발된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5명 중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백 전 장관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장관으로 국회 첫 출석한 한동훈 장관 청문회 연장전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거친 공격에 한 장관은 정치 검사가 출세하는 건 지난 3년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때가 가장 심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초반부터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동훈 법무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한 장관이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수사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대해 입을 닫아 경찰이 단서 확인을 실패한 걸 언급하자 민주당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가 윤석열 사단의 장악이란 비판에도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이 기준이라고 맞받았고 정치검찰의 출세는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때 가장 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실제 이성윤, 심재철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승승장구했고 조국 사태, 월성 원전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여 성향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를 문제 삼았지만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국 수사로 4차례나 좌천됐던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는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외형만 보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게 분명해 보여서 또 편가르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또 다른 한편에선 정상적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인사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만큼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한 검찰 내부 분위기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첫 인사에서 주인이 바뀐 검사장급 자리는 모두 14곳.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소위 빅3로 꼽히는 요직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원석, 송경호, 신자용 등 특수통검사가 약진했습니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 등에도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가 대거 기용되자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선 검찰청 부장급 검사는 이전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실력 있는 검사들이 제자리를 찾았다며 검찰의 정상화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중용했던 특수통만 빛을 보게 됐다며 또 다른 편가르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특수와 공안, 형사부 검사의 조화가 절실한 시점에 전형적인 윤석열식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안팎이 인사를 놓고 술렁이자 한 장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목은 이르면 다음 주 있을 검찰총장 인선에 쏠립니다. 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원석 대검 차장과 김우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루나코인이 일주일 사이 휴지 조각이 되자 투자자들은 다단계 사기의 수법인 돌려막기라고 주장했죠. 이 투자자들이 루나 개발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개발자를 사기로 처벌받게 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 이 사건은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루나코인 피해자 5명의 대리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개발자 권도영 대표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여 판매했다는 겁니다.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고소하고 강요는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나코인 폭락 사태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첫 법적 대응입니다. 이들의 피해액은 14억 원으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손실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권 대표가 연이율 19.4%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십조 원을 끌어모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돌려막아 사실상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오늘 접수한 루나코인 투자자 측의 고소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관련 부서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루나코인 투자자는 28만여 명에 피해액은 58조 원에 달하는데 소송 대리인 측은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일상 회복에 연일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져서 도로에는 차량이 급증했는데요. 고령 승객 24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18명이 다쳤는데 안전벨트를 맨 덕분에 가볍게 다치는 데 그쳤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바닥을 드러낸 채 넘어졌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바퀴는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대전 당진 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버스를 타고 충남 부여에서 경북 영주 부석사로 향하던 불교 신도 24명 가운데 18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대부분이 60에서 80대 노인이었지만 안전벨트를 매 대형 참사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는 당시 곡선 도로를 달리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이상을 느끼고 나들목으로 빠져나오다 펑크가 났다고 말합니다. 운전대로 끌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운전대 앞으로 갑자기 파스가 났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사고 지점 600에서 700m 전부터 버스가 도로 연석을 두세 차례 들이받고도 즉시 멈추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동승자들이 운전자한테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는 실시간을 계속 운행을 해가지고 경찰은 또 운전기사의 건강 상태와 버스 정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용마트에 흉기 강도가 들었는데요. 40대 여직원이 무찔렀습니다. 상대는 20대인데다가 체구도 큰 남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압한 걸까요? 당시 상황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로 마트 여직원을 위협합니다. 봉지에 돈을 담으라고 재촉합니다. 강도는 휴대전화까지 뺏으려 했고 여직원이 주방 도구로 강도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다른 손님의 차가 도착하자 강도는 결국 범행을 포기하고 맙니다. 핸드폰 갖고 가는데 핸드폰이니까 카드 다 있어요. 여기에 계속 무서워요. 심장은 뚝딱뚝딱. 지난달 27일 오후 7시 45분쯤 전남 무안의 한 외국인 전용 마트에 흉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태국 국적 40대 여직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맞선 덕분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흉기 강도는 범행 15분 전쯤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며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로 21살 A씨를 특정하고 추격에 나선 경찰은 30km 떨어진 목포의 한 어시장에서 범행 2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인접서로 동조 요청했던 겁니다. 마트 직원의 용기와 경찰의 재빠른 대응 덕분에 A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한강 인근 곳곳에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 정부가 매립한 것인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은 나무를 베어가고 몰래 농사를 짓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알면 처벌이라도 할 텐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을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공원. 정부가 사들인 국유지입니다. 한강 상수원의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니까 보기도 좋고 환경도 더 깨끗하고. 하지만 숲길 속을 조금만 들어가도 분위기는 다릅니다.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가 언덕을 이룰 정도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각종 건축 폐기물에 뭐가 담긴지 모를 검은색 자루들도 수북합니다. 공터가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은 외부 몰상식한 분들께서 자꾸 들어와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는. 가정에서 쓴 듯한 나무 의자도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국유지인 이곳은 원래 풀과 나무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허가 없이 공사 진입로로 사용한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시민은 울타리를 치고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들어오셔서 경작도 하시고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것도 대량으로 버리시는 등. 나라 땅을 내 땅처럼 쓰는 이 같은 위법 행위 190건이 최근 한강유역 환경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누가 했는지 파악이 어려워 처분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접촉면회가 이번 주말 끝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에서도 확진과 사망이 크게 준 만큼 접촉면회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취약시설인 만큼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 면회 내내 떨어질 줄 모르는 모녀. 얼굴은 웃음 반, 눈물 반입니다. 2년 만에 손을 잡아보네, 엄마. 어?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이런 날이 오네.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접촉면회는 애초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만 허용됐습니다. 대표적인 취약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던 한 달여간 이 같은 시설에서 숨진 어르신 등은 3,326명. 이 기간 코로나 전체 사망자의 36.8%입니다. 실제 입소자 49명이 전부 확진된 후 8명이 숨진 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 코호트 격리 때문에 상주했던 인력은 간호조무사 단 1명. 의사 방문이나 의약품 보급이 끊긴 채 2주를 보냈습니다.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했죠.
충분히 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더 사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확산세가 꺾이면서 닫혔던 문도 다시 열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들 시설의 환기구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을 시작한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고 백악관은 그동안 중단했던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만 732명입니다. 10만 명을 넘은 건 2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북동부와 중서부가 특히 많았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만 하고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중단했던 코로나 브리핑을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What is primarily driving that is these incredibly contagious subvariants, more contagious with more immune escape, and they are driving a lot of the increases in infection that we're seeing across the nation right. 7월 중순에 끝내려고 했던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연장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시 실내 마스크를 권고했습니다. We encourage everyone to use the menu of tools we have today to prevent further infection and severe disease. 또 50세 이상인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방한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딸 애슐리 바이든도 확진됐습니다. 백악관은 딸과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에 대한 공포로 반등이 매우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실적 충격에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증시도 사흘 만에 2,60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4% 안팎으로 폭락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방아쇠는 미국 최대 유통공룡인 월마트와 타깃에 저조한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소비 회복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운송비와 인건비 등 비용이 크게 늘면서 순이익과 같은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속에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의 이익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충격을 준 겁니다. Wall Street is readjusting its assumptions about how bad the hit from inflation is going to be on the profitability of these companies.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식품과 원자재값 상승에 고물가 속 저성장,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한 푸틴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풍부한 돈과 소비 회복으로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데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공급 부족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미 증시 충격으로 우리 증시도 1% 넘게 떨어지면서 다시 2,6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술주는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고 유통주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걱정이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경제 문제는 물가 문제입니다. 기자가 직접 마트에 가서 2명이 먹을 만한 삼겹살 상재료를 사봤더니 3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식당도 아니고 집에서 삼겹살 파티 한번 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죠.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축산물 코너. 돼지고기를 사려고 집었다가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크게 오른 가격 때문입니다. 지난주보다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살려고 했다가 못 사는 거야. 지금 할인했는데도 비싸요. 국산 삼겹살 100g 평균 가격은 3,739원. 돼지 목살도 3,467원으로 1년 전보다 모두 25% 이상 뛰었습니다. 채소값도 일제히 오르면서
2명이 먹을 만한 삼겹살 상차림 비용은 1년 전보다 평균 38% 비싸졌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직접 장을 봤습니다. 즉석밥과 간단한 쌈채소만 담았는데도 삼겹살 상차림 2인분이 3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새 50% 넘게 급등한 도매가에 자영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산 도매 가격이 비쌀 때는 24,000까지 올랐었거든요. 이제는 3만 이상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1인분에 18,000원으로 올렸어요. 가장 큰 원인은 돼지 사료로 쓰이는 국제 곡물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 가격은 지난해보다 22에서 31% 오른 상황.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장기화된 전쟁에 최근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조치로 사료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뿐 아니라 식용유와 가공식품까지 전방위로 가격이 뛰면서 밥상 한번 차리기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에 우리 광복군이 미국 첩보기구 OSS와 함께 일명 독수리 작전이라는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한 건 잘 알려져 있죠. 아쉽게도 관련 사진이 7점에 불과해서 당시 광복군 활동에 궁금증이 컸는데요. 합동훈련 과정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미국인 교관이 광복군에게 사격 자세 시범을 보입니다. 광복군들이 책상에 줄지어 앉아 무선 교신 훈련을 합니다. 광복군과 연합군이 함께 일제와 싸웠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일본과 싸우고 있는 연합국들하고 함께 전쟁을 해서 우리 해방을 우리가 쟁취한 것이다. 한국 광복군 대원들은 당시 미국 첩보기구인 OSS로부터 총기술 등 특수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광복군과 미국 OSS는 1945년 4월부터 국내 진입작전인 독수리 작전을 은밀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공동작전과 관련해 국내에 알려진 사진은 7점에 불과했는데 훈련 과정을 담은 사진 20여 점이 처음으로 국내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미국 측 훈련 책임자인 고 사전트 대위의 가족이 77년 만에 공개한 자료들입니다. My dad was the soul of discretion in all things. So he didn't talk a lot about Operation Eagle and his involvement. 독립기념관은 광복군과 미국 OSS의 합동훈련 과정을 담은 희귀 자료를 오는 8월까지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인도가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 올해는 좀 심각합니다. 아직 봄인데 기온이 50도에 육박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다가 더위를 먹고 기절했습니다. 비마저 오지 않아서 가뭄도 이런 가뭄이 없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저수지 바닥입니다. 주상절리 기둥 모양으로 쩍 갈라졌습니다. 농작물은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가축이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छना वेवे राइडो वेवे गेहूं वेवे कणक वेवे अब बरसात 2 साल भी नहीं हुई बिल्कुल लबार नहीं है. 식수를 위해 열차를 동원했습니다. 3월부터 기온이 치솟더니 최근엔 아침 기온이 30도가 넘고 낮 기온은 50도에 이릅니다. 120년 만에 겪는 살인 더위에 열사병으로 숨진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Initially in March it was within 42, in April it went to 46, in May the last, that is from 12 to 15 May, it reached up to 48, 49. 휴식 시간이면 다리 및 그늘로 몰려듭니다. 새들도 더위를 먹고 기절해 추락합니다. So we received daily at least 50 to 60 birds, dehydrated birds.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500여 마리가 탈수 합병증으로 폐사했습니다. 밀 생산량 세계 2위인 인도가 폭염에 시달리면서 수확이 줄어 식량난이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히말라야의 빙하도 빠르게 녹습니다. 이미 동북부 지역은 며칠째 계속된 홍수로 14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곡을 재생할 때마다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가죠. 앞으로는 책에도 이렇게 저작권 수익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한번 빌려볼 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의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영 기자 리포트 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음악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많이 들은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지고 집계된 만큼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음원처럼 최근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에 대해서도 대여 횟수만큼 작가와 출판사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료 열람으로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1년간 필요한 예산을 200억 원으로 잡을 경우 2021년 대출량을 기준으로 저자는 책이 한 번 대출될 때마다 200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 생태계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3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대출 보상제도가 국민의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저해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책을 읽도록 우리는 권장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행위가 우리가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라고 이 법의 취지는 그렇게 봐져요. 갈수록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목젖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 소리로 우렁차게 오더, 즉 질서를 외치는 이 남자. 영국 하원을 10년 동안 이끌었던 존 버커우 의장입니다. 그는 오더를 도합 14,000번이나 외쳐 회의장의 야유와 소란을 잠재우곤 했습니다. 끝없이 발언하려는 존슨 총리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죠. 영국의 하원 의장은 우리처럼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 원래 정당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사적으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엄정한 중립을 지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하원 의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 최장수 국회의장은 이효상 의장이었습니다. 삼선 개헌을 별관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던 장본인이죠. 입법부 수장이 유세에 나서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이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다며 지역 감정을 부추긴 초유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가 대구의 중학교 교장 시절 제자가 이만섭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주요 법안을 원안 처리하거나 직권 상정해달라는 요청을 번번이 거부한 강골 의회주의자였습니다. 그의 16대 국회 개원사 잠깐 들어보시죠. 한 분은 여당을 보고 한 분은 야당을 보며 또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입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여야 없이 국민만 보고 일했는지 나중에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적어도 포부만큼은 다 이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가관입니다. 국회의장이 아니라 마치 정당 원내대표라도 뽑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검수안박 강행 때 법사위에 급히 투입돼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한 꼼수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맡을 자리를 가로채 야당의 심의권 봉쇄에 앞장섰죠. 조정식 의원은 국회의장이 어떤 자리인지 아예 모르는 듯합니다. 국회의장이 돼도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겠다.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출마 의원 중에 한 사람쯤만 빼고는 다들 국회 권력으로 정권에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 국회는 민주화 이후 열애 없이 한쪽으로 기운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던 당초 약속부터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마당에 의장이 스스로를 특정 정파의 행동 대장점으로 여기고 노골적으로 친정 편을 들면 국회 꼴, 더 나아가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5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정신 차리십시오 였습니다. 앞으로 자정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짧고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이렇게 적은 지역에 소나기가 종종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른 지역은 건조하겠습니다. 충청 이남과 강원도에는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광주가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기 때문에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괜찮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은 가운데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